네,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비문학 170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문단.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서와 감정을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 같은 것으로 여긴다. 정서, 감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의 심리 철학에서는 정서라는 개념을 특정 시점에서의 주관의 정신상태,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특정 시점에서의 주관의 정신상태, 이거 너무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정의한다. 정서와 감정을 개념적으로 나눈다. 정서의 본질에 대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철학적 탐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나누는데 정서와 감정을 나누는데 그렇다면 정서란 무엇이냐? 본질,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성질, 특질, 성질 여러분, 성질, 특질에 대해서 철학적 탐구를 해왔는데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서와 감정을 좀 나누는데 정서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별표. 자, 이 문단. 정서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는, 전통적이라는 말은 기존에 해왔던 거죠. 기존의 논의, 기존에 이미 이전부터 해왔던 논의는 크게 두 방향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감정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주의적 이론이다. 두 가지 이론이 있네요. 다음 사례에서 드러나는 정서의 요소를 바탕으로 두 이론의 대립하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자, 사례 잘 분석해 봅시다. 민호가 전신주 여러분 전봇대예요. 전봇대.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전신주 변압기에서 연기가 솟아났고 불이 난다는 얘기잖아. 민호는 갑자기 공포에 빠져들게 된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때 민호의 공포라는 정서에서 감정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민호가 느끼는 공포감이라는 느낌이고, 감정적 요소,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민호가 연기를 보았을 때 민호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라는 명제로 표현할 수 있는 판단이나 믿음이다. 자, 감정적 요소는 느낌이고 인지적인 요소는 어떤 판단이나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감정 이론이라는 거는 요거를 중심으로 하는 정서를 정의하는 이론이고, 인지주의적 이론은 후자, 즉 요거를 중심으로 하는 정서를 정의하는 이론이다 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는 하지 말고 이거 정도, 그러니까 정서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 이론과 인지 이론이 있는데, 사례에서 봤을 때 감정적 요소, 즉 공포라는 느낌은 감정 이론이고 어떤 판단이나 믿음은 인지적 이론이다 라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3문단. 감정 이론은 특정 정서예요. 공포감이잖아. 를 그 정서가 내포하는, 안에 담고 있는 특정 감정. 여기서 말하면 민호는 공포감이겠죠. 즉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느낌과 동일시한다 하는 이론이다. 감정 이론에 따르면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인지적 요소가 아니라, 그렇겠죠. 아무래도 인지적 요소는 이런 거니까. 요소가 아니라 감정적 요소를 통해서 가능하다. 감정 이론은 앞에 의해서 공포라는 민호의 정서를 공포감이라는 감정적 요소와 동일시하면서 민호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인지적 요소는 배제한다라는 말은 제외한다. 인지적 요소인 판단과 믿음은 앞에 의해서 민호가 연기를 보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연기를 보니까 불이 난 것 같아. 그러면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지. 같은 구체 대상을 전제한다. 어떤 판단하려면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려면 변압기에서 연기가 나네? 야, 그러면 불이 났을 거라는 건데, 야, 그러면 되게 위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불에 붙어 전선이 막 떨어지면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거로 하는데, 감정 이론은 판단과 믿음을 제외하기 때문에 정서의 지향적인 성격을 부정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플러스, 감정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감정은 정서와 동일시되므로 의지에 의해 통제되기 힘든, 즉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 이론과 인지적 이론을 서로 대비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3문단. 감정 이론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정서를 감정과 동일시하는
보편적인 성향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 여러분 예측할 수 있겠죠. 감정이론은 정서들을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 다 동일시해버리니까. 똑같이 취급해버리니까. 나눌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감정이론은 감정 외적인 인지적 요소를 배제하고 감정 요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별 정서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다 동일시해버리니까 이렇게. 단지 각각의 정서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한다. 좀 정서가 좀 다르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차이는 모르겠지만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감정이론은 정서가 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규범적인 성격이다라는 말은 어떤 규범이라는 말은 어떤 외적인 강제예요. 뭐뭐 할 수 없다. 내가 이걸 하면 혼나겠지? 그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외적인 강제, 규범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명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론은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감정 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적인 감정과 동일시되는 정서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감정이론은 그 정서의 규범적인 적절성 여부, 즉 그 정서가 당위적이라는 말은 뭐뭐 반드시 지울게요. 당위적인 건 뭐냐면 반드시 해야 하는 가치 기준에 부합, 가치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사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자, 이제 인지적 이론을 한번 살펴봅시다. 원문단. 정서의 인지적 요소를 정서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감정 자체는 정서와 동일시될 수 없고, 아까 그거잖아요. 정서, 여기 감정이론, 동일시 수 없고, 판단이나, 이거는 이제 감정이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정서의 본질에 대해서 감정이론과 인지적 이론을 서로 대비해서 본다는 거잖아요. 없고, 판단이나 믿음과 같은 인지적 요소들의 복합체에 의해 초래되는, 야기되는,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다. 인지주의적 이론 앞에 의해서 민호가 자신의 머리 위에 벼랑게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믿는 것, 어떤 믿음이죠. 그것을 민호가 경험하는 공포라는 정서와 동일시하거나, 공포라는 정서 상태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이 공포라는 정서를 규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합니다. 판단과 믿음이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것 여러분. 그리고 민호의 공포감은 민호의 판단과 믿음의 결과로 가지게 되는 감정일 뿐이다. 용문단 인지적 이론의 장점 얘기하네요. 앞서 언급한 감정 이론의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정서로 분류 가능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정서를 판단이나 믿음이라는 인지적 요소를 바탕으로 각각의 정서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인지적 이론은 정서가 규범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지적 이론이 정서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는 판단과 믿음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당위적인 가치 기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가치가 대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점, 인지적 이론은 인지적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에 나타나는 감정 요소, 즉 보편적인 성향, 아까 감정 이론에서는 보편적인 성향을 잘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이론의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경시한다라는 말은 요소를 무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7문단 감정 이론과 인지적 이론은 유사한 맥락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심적, 한계라는 말은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이 서로 단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의 심리철학 이 두 이론은 정서의 다면적인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만 설명하잖아. 다면적, 여러 면을 설명할 수 위한 철학적 바탕으로 삼을 때 두 이론과 달리 정서의 다면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인루트를 마련하기 노력하고 있대요. 지문이 길어가지고 여러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문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택해 볼 거예요. 1문단, 2문단을 통해 입글의 중심 화제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뭐냐? 그러면 1문단, 2문단의 중요한 포인트였던 여기 1문단의 마지막 문장, 그리고
입니다. 첫 번째 문장 주목해 본다면 여러분 여기 들어갈 말은 정서의 뭐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어떤 논의? 전통적인 논의가 답이 되겠고요. 이 글의 전개 방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글을 풀어나갔느냐, 어떻게 글을 써 나갔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것은 먼저 중심 화제, 즉 정서의 본질에 대해서 대비가 되는, 대비라는 말은 대조, 차이가 나는, 여기 두위로 소개했다, 제시했다도 괜찮죠. 각의 장단점이다. 그래요. 장점, 단점 명확히 언급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감정이론의 장점, 감정이론의 단점, 그 다음에 인지주의적 이론, 여기 장점, 그 다음에 여기 단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제시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무난하고 괜찮아요. 1번 거의 답이 될 확률이 높고요. 상반대로 제시하긴 했지만 절충한 새로운 이론을 비판하고 있지도 않아요. 절충했다라는 말은 여기 새로운 이론 틀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했지 딱히 언급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비판까지는 더더욱 새로운 이론도 없고 비판까지도 아니고요. 3번 두 이론의 가설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가설이라는 거는 뭐뭐시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설인 것이죠. 통계 없고요. 입증거 당연히 없죠. 대표적 학자들 없습니다. 후손이 미친 영향 없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죠. 전통적인 논의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거였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해왔다. 전통적. 전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부터 해왔던 것들 전통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4번에 1번 답 되시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171번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